안녕하세요. 원포인트입니다. 지난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 주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의 나눗셈 주제를 끝으로 자연수의 수와 연산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수 나눗셈을 지도하기 위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지도서 강론 부분, 마지막으로 24개념 기출 분석을 통해 자연수 나눗셈에서 앞으로 출제될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수 나눗셈 같은 경우에 1, 2학년군에서는 곱셈을 배우면서 곱셈의 의미 이해하고 곱셈 구구를 배웠고 또 한 자릿수의 곱셈을 익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곱셈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눗셈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냥 곱셈 정도까지만 1, 2학년군에서 배웠다. 그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눗셈 주제에서는 등분제와 포함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꽤나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어진 상황을 보고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는 합니다. 명시적으로 지도서 강론, 그러니까 차시별 교과서 내용에서 이것이 등분제다, 이것이 포함제다 이렇게 지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눗셈 단원의 보통 첫 번째 차시가 등분제 상황을 제시하고 두 번째 차시로는 포함제 상황을 제시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른 것을 애들도 배우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단원평가 문제를 봤을 때 상황을 주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라 했을 때 학생들이 목과 재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 때 목과 재수를 뭐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교사는 적어도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이 두 가지 각기 다른 상황을 식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에서 몫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먼저 등분제 상황은 주어진 대상을 몇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한 묶음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음 개수가 주어지고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냐 이것을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개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신다. 즉 묶음의 수 3명은 주어졌죠. 그 3명 안에 각각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델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 모델 같은 경우에 3명에게 하나씩 주는 식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직선 같은 경우에 3등분하는 모습, 막대로도 3등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작 활동으로는 직접 분배하는 조작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시행착오 전략,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나눠보면서 세 번째 접시에 놓인 바둑돌 2개를 첫 번째 접시와 두 번째 접시로 각각 한 개씩 옮겨서 5개씩 이렇게 균등하게 놓는, 그러니까 한번 일단 한번 나눠보고 여기가 넘치네, 그럼 얘 거를 여기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시행착오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에 관한 지식을 활용한 전략인데, 학생들이 이미 배웠던 가르기, 모으기, 묶어세기, 띄어쓰기 등등 자기가 1, 2학년군 때 배웠던 수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발표 및 형식화를 할 때는 결국 한 명이 몇 개를 가지게 되냐, 한 명이 가지게 되는 그 개수, 그 묶음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묻는 것이 바로 등분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함제는 이미 그 묶음 안에 들어가는 수를 줘요. 그런데 묶음이 몇 개가 되냐, 이렇게 묶음의 수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수량과 한 묶음의 수량을 알고 전체를 한 묶음의 수량이 같도록 여러 묶음을 만들 때 묶음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이 3개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개수는 주어지는데, 이 3개씩 퍼낼 때 몇 번 퍼낼 수 있느냐, 즉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즉 묶음의 수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몫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함제에서 직접 모델링 전략 같은 경우에 아까는 등분제 상황에서는 분배하기, 똑같이 나누기를 했다면 이번에 포함제 상황에서는 할당하기라는 표현을 써서 3개씩 퍼내고 있습니다. 3개씩 퍼내고 있죠. 여기서도 3개씩 퍼내서 5번 퍼냈다. 여기도 3번씩 퍼내서 5번 퍼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음의 개수를 센다, 묶음의 수를 구한다, 이런 부분, 묶음의 수를 구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띄어세기를 할 때도 3, 6, 9, 12, 15 5번 띄어셌으니까 5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수두감, 이것이 바로 포함제의 핵심 부분이죠. 5번 퍼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을 5번 퍼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5명에게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을 각각 어떻게 구체적인 조작 활동으로 지도를 하고 어떠한 발문을 사용하며 몫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 수가 있겠죠. 등분제랑 포함제 어떤 것을 먼저 다뤄야 되겠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등분제를 먼저 다뤄야 된다, 아니다, 포함제를 먼저 다뤄야 된다, 주장은 서로 각기 상이에요. 그래서 뭐가 적절하다라는 건 없지만 나누기라는 나눗셈의 개념적 의미를 더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등분제다 라는 것이 등분제를 먼저 지도해야 된다는 쪽의 주장이고, 나눗셈은 곱셈
곱셈이 역연산이고 곱셈 구구 학습한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포함제를 먼저 다루는 게 좋다라는 것이 포함제를 먼저 지도해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배웠고 나눗셈 배웠으니까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이 부분은 뭐 정말 빈출되는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보고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보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말해보고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보고 또 곱셈 국으로도 구해보면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애들이 완전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을 곱셈식으로도 나타내보고 나눗셈식으로도 나타내보면서 서로의 연결성, 즉 역연산 관계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독이란 상황이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나눠줄 구슬 21개를 갖고 있었는데 각 구슬을 7개씩 받았다. 7개씩 받았어요. 7개씩 받았을 때 손자 손녀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즉 이것은 포함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을 나눗셈으로 해석을 하면 포함제 또는 동수누감, 포함제가 동수누감으로 지도하니까 같은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곱셈으로 해석을 한다면 7개씩 받게 되는데 이것을 몇 배 했을 때 전체 구슬 21개가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7개씩 A 묶음이 있고 21개가 됐으니까 그래서 7에 얼마를 곱해야 21이 될까? 라고 이렇게 배의 의미로 곱셈을 이해하면 이 나눗셈 문제를 곱셈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눗셈은 어떤 순서로 지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등분제와 포함제를 지도를 합니다. 각 부분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또 몇 덩어리가 되는지 묶음의 수, 묶음 안에 들어가는 개수 이렇게 나누어서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을 지도를 하고요. 어림을 많이 합니다. 몫을 구하기 전에 몫이 얼마쯤 될지 답을 예측해 보는 건데 어림 몫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잡고 계산을 연습을 해야 돼요. 분배 알고리즘으로 거의 한 번에 몫을 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나눗셈의 몫을 어림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으로 나눗셈의 몫을 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곱셈국으로도 구해보고요. 다음에는 계산 원리와 형식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서 몫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한 뒤에는 형식적 지식과 연결해서 계산 방법을 형식화하게 되는데 분배 알고리즘과 누감 알고리즘, 이 두 알고리즘을 배우게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감 알고리즘이 아니라 분배 알고리즘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렇게 해서 형식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나머지가 없는 것을 그동안 했다면 이제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하게 되는데 0도 나머지가 되고 이것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끝에는 바로 이제 검산인데 이 지도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산을 기계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검산의 필요성을 애들이 직접 체감을 하고 그 필요성에 기반해서 검산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산을 할 때는 더더욱이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 즉 역연산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제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기출에서는 수학의 계열성, 그러니까 어떤 학년군에서 어떤 내용을 지도해야 되는지를 점점 더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9 나누기 6, 6, 4, 24 하고 나머지가 5잖아요. 그런데 6 곱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합계산은 5학년 때 처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해서는 안 되겠고 6 곱하기 4, 24다.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5는 29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군의 자연수 나눗셈에서 검산을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혼합계산 으로 지도하는 장면을 주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나눗셈 알고리즘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분배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누감 알고리즘인데 이 나눗셈은 정말 학생들이 숙달하기가 참 어려운 알고리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연산은 다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 또 곱셈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1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받아 올리거나 혹은 받아 내린다고 하더라도 1의 자리부터 보고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꺾어서 내려오는 이런 구조인데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몫을 왼쪽부터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나눗셈뿐만 아니라 빼고 곱하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림에 의한 가정목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첫 어림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림에서 실패를 반복해서 거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분배 알고리즘인데 왼쪽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많이 나누고 적절한 위치의 자리값을 보존하면서 수를 적어요. 빼서 아래로 가져오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가능한 많이 나오는 가정 몫을 잡고 그랬을 때 빼고 또 다시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몫을 적고 빼고 또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몫을 적고 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누감 알고리즘은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그 가정목,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번 빼일 수 있기 때문에 몫의 수정 없이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바로 어림에 의한 가정몫을 구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감 알고리즘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 954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는 건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돌려서 더 이상 4가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목 있죠? 이 몫을 다 더해서 이걸 마지막에 여기다 쓰는 것입니다. 임의의 수로 누감을 반복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꼭 그냥 아무렇게나 또 하지 않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의의 수 30으로 그냥 계속 나눠주는 방법도 있어요. 계속 30, 30, 30, 30, 30, 30, 30 반복을 했을 때 여기 28하고 2가 남으니까 이렇게 좀 더 큰 숫자로 이렇게 큰 단위로 반복해서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잡아서 분배 알고리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림에 의한 그 가정몫을 잡는 것이 굉장히 이 나눗셈 단원에선 중요한데, 어림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보시면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죠. 프론트엔드 왼쪽 오른쪽 전략, 그 다음에 끝수 처리 전략, 그리고 조화수 전략이 있는데 나눗셈에 더 특히 유용한 것은 바로 조화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수 처리 전략이나 왼쪽 오른쪽 전략을 나눗셈 단원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84 나누기 28 했을 때 80 나누기 20으로 바꿔서 어린 몫을 잡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수, 좀 더 계산하기 쉬운 수로 바꿨을 때 얘를 조금 더 올리고 얘도 조금 더 올리면 90 나누기 30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융통성 있는 끝수 처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끝수를 조금 더 여기는 탈락시키고 여기는 올리고 해서 잡아보고 몫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나눗셈에서는 어림에 의한 그 가정몫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림을 어느 단원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나눗셈 단원에서도 당연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기수법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리값 개념이 없어서 몫을 쓰는 위치, 곱을 쓰는 위치가 바르지 못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1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100의 자리 몫에다가 써주고 있죠. 자리값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영처리 오류인데요. 이 생각보다 영처리 오류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써주는데 특히 몫에 0이 있을 때 여기 0으로 해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잘 놓쳐요. 그래서 중간에 뭐 10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0이 아닌 몫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10의 자리가 0인 몫이다 했을 때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처리 오류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자리값 개념이 없어서 이것도 생기는 오류예요. 네, 그래서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단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오류들이 다 자리값 개념이 부족해서 발생한 오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를 지도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자리값 개념 이 부분을 녹여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알고리즘 오류인데 이 학생이 잘못된 절차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오류로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몫을 1의 자리부터 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경우에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나눗셈도 그러거니 하고 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죠. 나눗셈은 왼쪽 자리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선수학습 요소와 연관지어서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적어보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갑자기 이를 왜 넣었는지, 네, 그렇지 않죠. 그냥 나머지로 끝내야 되는데 나머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목 오류, 아까 말씀드렸던 어림에 의한 가정목 부분인데 적게 취하거나 너무 많이 취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초과해버렸고 얘는 너무 적어서 나머지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가 재수보다 커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기초 계산이 부족해서 네, 원리도 알고 알고리즘도 다 알아요. 그런데 7에서 4를 뺐는데 2회, 좀 너무 안타깝죠. 또 4, 6에 12,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래서 수학의 계열성이 중요하다 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곱셈과 똑같아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때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처음에 이제 나눗셈을 배우기 때문에 등분제, 포함제 상황 나오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요 정도 스케일까지 커지고요. 4학년 1학기 때는 곱셈이랑 같이 배우기 때문에 일부 차시만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3학년 1학기 때 다시 보면
등분제 상황부터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이제 스티커나 바둑돌 같은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해서 등분제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작을 하게 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배치를 해줘요. 바구니가 이미 있고 그 안에 몇 개 달걀이 들어가냐 하니까 달걀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한 바구니에 달걀이 3개씩 담긴다. 이 3개가 바로 몫이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포함제 같은 경우에는 용기 하나에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씩 있는 것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용기 붙임딱지를 2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혹은 2개씩 뺐다 했을 때 3묶음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묶음의 수를 몫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덜어내어서 이것이 바로 동수무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어내거나 이렇게 빼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둘 다 포함제 상황을 의미하고 그 2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구체적 조작 활동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부분인데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에요. 2 곱하기 5는 10이고 또 5 곱하기 2도 10이에요. 2 곱하기 5는 10인데 이것은 2개씩 5묶음 혹은 5개씩 2묶음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같은 이 계산 결과를 피제수로 놓고 그 다음에 2를 제수로 놨을 때는 몫이 5, 5를 제수로 놨을 때는 2가 목 이런 식으로 곱셈식과 나눗셈식은 서로 바꿔 나타낼 수 있고 하나의 곱셈식은 2개의 나눗셈식으로 하나의 나눗셈식을 2개의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간접적으로 교환 법칙에 대해서도 지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곱셈식으로 이제 나눗셈의 몫을 구해볼 거예요. 그 대화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4명씩 모이면 몇 모듬이 되나요? 3모듬이 나옵니다.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는 곱셈식을 써보세요. 그럼 여기가 빈칸이잖아요. 4에다가 몇을 곱해야 12가 될까요? 즉 몇 배, 배의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나눗셈의 몫을 구해보고 있어요. 3을 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몫이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국으로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방법. 이번에는 곱셈표 있죠. 3의 단에서 24개를 자로 3개씩 똑같이 나눠 담았다. 한 자루에 몇 개씩 담을 수 있을까? 등분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때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즉 몇 배를 해야 24가 될까요? 했을 때는 3의 단에서 24가 만나는 수, 즉 3이 여기 있으면 8은 여기 있겠죠. 3과 8이 만나는 여기 24라는 수가 있을 겁니다. 즉 3에다 얼마를 곱해야 24가 되냐? 8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8이 몫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몫을 구할 때는 3회당 곱셈국에서 곱이 나누어지는 수인 24가 되는 수를 찾으면 된다라고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학년 1학기는 그냥 정말 나눗셈을 가볍게 배워보는 그런 단원에 그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알고리즘을 3학년 2학기 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림이 있고 없고 나머지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검산 이런 부분을 차례대로 배우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내림이 없는 몇십 나누기 몇의 나눗셈을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60은 신모형이 6개죠. 2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묶음에 신모형이 3개씩 있으니까 몫은 30 이렇게 묶음으로서 지도하고 있고 등분제 상황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화 시킬 때는 0을 먼저 탈락을 시켜서 6 나누기 2의 몫에 0을 뒤에 하나 붙인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나누는 수가 같을 때 제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피제수가 10배 되면 몫도 10배가 된다. 여기 보세요. 피제수가 10배가 됐으니까 몫도 10배가 됐잖아요. 이런 것도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눗셈식을 세로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러한 표현을 지도하지 않는데 3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는 한 번에 나누어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림이 있는, 즉 10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몫이 나눠 떨어지지 않고 1의 자리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나와요. 네, 보겠습니다. 60은 신모형이 6개죠. 5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묶음에 신모형이 1개 들어가요. 그리고 1모형은 2개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화 시킬 때 보면 10의 자리에서 6의 5가 한 번 들어가므로 몫의 10의 자리에 1을 쓴다. 여기까지 10의 자리 몫 구했어요. 그 다음에 60에서 50을 뺀 값 10을 내려 쓰고 이제는 10에 5가 2번 들어가므로 몫의 1의 자리에 2를 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0을 뺀 값 0을 아래로 내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누어지는 수의 10의 자리부터 나누고 10의 자리에서 남은 수와 1의 자리 수를 합해서 나눈 몫을 1의 자리에 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누어지는 수의 10의 자리 수부터 나누고 즉 왼쪽부터 나누고 거기서 남은 수, 그 다음에 1의 자리 수 합해서 나눈 몫은 1의 자리에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쓰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또 내림이 없는 이번엔 몇십이 아니라 몇십 몇으로 넘어가 볼 건데 똑같아요. 28은 신모형이 2개, 1모형 8개죠. 2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면 얘는 간단하게 1모형끼리 신모형끼리 이렇게 가서 몫은 14가 됩니다. 이걸 형식화 시킬 때는 10의 자리 수 2에 2가 한 번 들어가니까 몫에 10의 자리에 1 쓰고요. 그
다음에 뺀값 8을 내렸습니다. 8에는 2가 4번 들어가니까 몫의 1의 자리에 4를 쓰는 거고 8에서 8을 뺀값 0을 아래 내려 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10의 자릿수를 나눈 몫은 10의 자리에 쓰고 1의 자릿수를 나눈 몫은 1의 자리에 쓴다. 이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아까 나가 좀 더 서술이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서술하는 걸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더 어려운 걸 연습을 해야 쉬운 게 나왔을 때 아예 쉽다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림이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 내림이 있는 거 서술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64에서 신모형 6개, 일모형 4개죠. 네임꿈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묶음에는 신모형 1개, 일모형 6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형식화시킬 때는 10의 자릿수 6의 4가 한 번 들어가니까 몫의 10의 자리 1 쓴다. 그리고 40을 뺀 값 24를 내려 쓴다. 여기가 포인트죠. 24에는 4가 6번 들어가니까 몫의 1의 자리에는 6을 쓴다. 24 뺀 값 0을 아래에 쓴다. 여기도 아까랑 똑같아요. 나누어지는 수에 10의 자릿수부터 나누고 즉 왼쪽부터 나누고 10의 자리에서 남은 수와 1의 자릿수를 합해서 나눈 몫을 1의 자리에 쓴다. 정리되셨죠? 이번에는 내림이 없는데 나머지가 있는 거. 17은 신모형이 1개, 일모형 7개, 일모형 17개를 5개씩 묶으면 3번 묶을 수 있다. 2개가 남는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2인 거죠? 3번 묶을 수 있으니까 몫의 1의 자리에 3을 쓰고 15를 뺀 값 2를 아래에 쓴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내림도 있는데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57, 신모형 5개, 일모형 7개죠. 일모형 57개를 4개씩 묶으면 14번 묶을 수 있고 1개가 남는다라고 저는 좀 다소 의아한 어떤 서술이 지도서에서 제시가 됐어요. 사실 5 안에 4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모형 개수가 1개씩 들어가고 일모형 17개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도서에서는 일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형식화 시킬 때 10의 자릿수 5의 4가 한 번 들어가므로 몫의 10의 자리 1을 쓴다. 형식화할 땐 또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서를 도대체 왜 이렇게 서술을 하셨지? 저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보시면 형식화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형식화 보시면 10의 자릿수 5에 4가 한 번 들어가니까 몫의 10의 자리 1을 쓰고 40 뺀 값 17 내려 쓰고 17에 4가 4번 들어가니까 몫의 1의 자리에 4 쓰고 16 뺀 값 1을 아래로 쓴다. 그래서 내림이 있는 표현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나누어지는 수에 10의 자릿수부터 나누고 10의 자리에서 남은 수와 1의 자릿수를 합해서 나눈 몫을 1의 자리에 쓴다. 이렇게 반드시 내림이 있는 것을 서술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없는데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예요. 좀 더 스케일이 커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어려울 건 없고 백모형으로 바꿔서 네 묶음으로 나눴을 때 한 묶음에 백모형 1개씩 들어간다 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형식화에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아까 형식화할 때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 10배 되면 목도 10배 된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10배가 아니라 100배로만 바꾸면 돼요. 재수는 같죠. 근데 피재수가 10배 되면 계산 결과 즉 목도 100배가 된다. 이런 부분이죠. 형식화 하실 때는 이런 부분 400에서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 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100의 자릿수 4에 4가 한 번 들어가니까 몫의 100의 자리에 1을 쓰고 4 빼기 4는 0이고 10의 자릿수에서 내림하는 수도 0 그러니까 나머지는 0 이렇게 돼서 나눌 수가 더 이상 없으니까 몫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0을 쓴다 이렇게까지도 서술할 수 있다는 것 알아만 두세요.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요걸 물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는 너무 이제 간단해서 계산 원리가 제시가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형식화 부분의 표현들만 좀 더 보시면 돼요. 100의 자릿수 6에 5가 한 번 들어가니까 몫의 100의 자리 1 쓰고 남은 1과 10의 자리 6을 합한 10의 자리 5를 합한 15에 5가 3번 들어가므로 몫의 10의 자리에 3을 쓴다. 15 빼기 15는 0 1의 자리에서 내면 없으니까 나머지는 0 그래서 몫의 1의 자리에 0 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65 나누기 5에 몫에 0을 한 개 더 붙인다.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8 나누기 3 같은 경우에 100의 자리 2를 4로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10의 자릿수까지인 25에 요런 표현들 이거에 3이 8번 들어가니까 몫의 10의 자리 8 쓰고 25에서 24 빼고 남은 1과 1의 자리 8을 합한 18에 3이 6번 들어가니까 몫의 1의 자리에 6을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더 간단하게 서술을 하자면 258에서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3으로 나누어 가며 계산하고 나눌 수 없으면 10의 자리에서 나눈다. 어떤 특정 앞에 자릿수에서 나눌 수가 없으면 뒤에 자릿수에서 나누는데 그때 이제 앞에 것까지 합쳐서 보는 거죠. 또 나머지가 있는 거에서 보시면 304 나누기 4 이것도 수모형으로 해서 묶음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 부분 표현을 저는 살펴볼게요.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3으로 나눠가며 계산을 하고 10의 자리에서 나눌 수 없을 때는 10의 자리 0을 쓰고 1의 자리에서 나눈다. 아까 0 처리 오류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리즘 서술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7 나누기 4에서도 보시면 2를 4로 나눌 수 없죠. 그래서 10의 자릿수까지 24, 그 다음에 1의 자릿수 내리면 7,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의 자리에서 나눌 수 없으면 10의 자리에서 나눈다, 이런 표현들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426 나누기 5,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의 자릿수까지인 42, 남은 2와 1의 자리 6을 합한 26, 이런 표현들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눗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그 검산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실 아까 이제 오류 지도에 대해서 어떤 오류의 유형이 있는지 다 살펴봤는데, 오류를 지도할 때 이 나눗셈에서는 특히 어림하는 것 있죠. 계산 결과 어림해보는 거. 몫이 도대체 이게 타당한 몫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어림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어림한 거랑 비슷한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제대로 계산을 했구나. 근데 너무 타당하지 않은 몫이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어림이 잘못됐거나 내 계산 결과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몫을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어림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학년 1학기 때는 곱셈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요 정도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같은 경우에 150은 100모형 1개, 10모형 5개, 5개씩 묶을 때 10모형 묶을 수 있죠. 근데 100모형 묶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모형을 10모형 10개로 바꿔서, 즉 10모형 15개를 5개씩 묶어서 세묶음이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169 같은 경우에는 169를 160으로 생각해서 4로 몫을 먼저 구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몫을 더 구체적으로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을 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계산 전에 계속 들어가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4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3학년 2학기 때 알고리즘을 거의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도서 강론에는 따로 형식화가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워는 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보시면 수모형으로 정리를 해서 100모형으로 묶여지지 않으니까 10모형 15개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제 가정몫을 구해보는 과정이 나오는데, 40 곱하기 4는 160, 40 곱하기 5는 200이니까 아, 몫은 아마 4겠거니 하고 어림을 해보는 거예요. 어림을 통해 가정몫을 구해보고 직접 이제 셈으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 어림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마지막에는 검산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패턴이 가정몫 구해보고 계산하고 검산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좀 더 잘 가정몫을 구하는 과정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부분인데, 가상의 몫을 세우기를 통해서 1을 더하거나 1을 빼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도록 지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6을 20 정도로 보면 20 곱하기 40은 80이니까 몫은 4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6 곱하기 4는 64, 그러니까 나머지는 16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머지에서 나눈 수 한 번 더 뺄 수 있죠. 그러니까 몫을 1 크게 해서 한 번 더 나눈다. 그 다음에 173 나누기 23을 보면 173은 160, 23은 20으로 생각해서 8로 어림을 해봤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 몫이 너무 크네요. 그래서 몫을 1 작게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몫을 계속 어림을 해보고 나눗셈 전략, 즉 가정몫을 구해보는 거, 그거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도서에서도 학생들이 잘못 가정몫을 구해보는 것, 근데 그 사실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런 어린 과정 자체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가상의 몫 세우기를 통해 1을 더하거나 1을 빼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도록 지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 반복이에요. 이 정도 될 것 같고 해보니까 된다, 혹은 안 된다, 그러니까 1을 더 해봐야 된다, 1을 빼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림을 통해서 가정 몫을 구한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5개념 지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전에 3학년 2학기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3학년 2학기가 제대로 됐으면 여기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3학년 2학기 때 알고리즘을 제대로 학습 못하면 여기서도 힘들어요. 네, 정말 수학이 계열성이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그냥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그러면 24개년 자연수와 나눗셈 기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출제가 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아직 출제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으로 소재들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올해 출제 안 된다면 내년에 안 된다면 내후년에라도 정말 자연수의 사칙 연산 부분에서는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보시면 2007, 2011, 2012
12학년도 모두 등분제와 포함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4에서 분수 나눗셈 주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주제의 정리는 하지는 않았지만 등분제, 포함제가 핵심적인 답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분제 유형의 어떤 문장제를 포함제 유형으로 수정을 하라거나 혹은 그 상황을 주고 그로부터 식을 세우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재수와 몫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식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학년도처럼 나눗셈과 분수의 의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도하는 내용이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02학년도에만 자연수 나눗셈의 구체적인 조작 활동이 출제가 되었어요. 바둑돌이랑 수모형이 나왔는데, 사실 구체적 조작은 수화 연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연수 나눗셈, 정말 출제 확률이 높은 자연수 나눗셈 주제에서 2002년에 20년도 저 전에만 출제가 되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02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더 많은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올 각을 꼽아보자면 제일 먼저 일단 등분제, 포함제 상황, 이게 이제 가장 기출에서 많이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출제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상황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거나 혹은 어떤 상황을 주고 문장제 식으로 나타내보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식을 주고, 예를 들어서 14 나누기 2는 7 이걸 주고, 등분제 같은 경우에는 두 명한테 똑같이 나눌 때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갈 수 있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포함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나눠주면 몇 명한테 줄 수 있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식을 주고 서로 다른 상황으로 발문을 구성해 보게 하거나 혹은 등분제나 포함제 상황을 주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 보게 하는 이 두 가지 사고의 연습 모두 다 충분히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제할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알고리즘, 사실 그보다 그 전에 이제 조작, 구체적인 조작 활동, 그 원리를 이해하는 조작 활동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제가 방금 앞서서 지도서 강론 부분에서 정리했던 내림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더 특별히 반복해서 서술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눗셈 검산 부분이 이제 3학 2학기, 4학 1학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림에서 가정 몫을 구하는 부분이 중요해지면서 검산을 하는 것이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검산을 할 때 우리가 5학년 때 혼합 계산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3, 4학년구 때 자연수의 나눗셈을 다루는 이 시점에 검산을 할 때는 반드시 두 번 나누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2 나누기 4가 있을 때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2잖아요. 근데 이때 4 곱하기 10 더하기 2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4 곱하기 10을 해서 그게 40이 나온 다음에 40 더하기 2는 42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5, 6학년 군 때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에서는 아무래도 또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학년 군별로 배워야 될 내용 요소를 정확하게 잘라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구체적 조작에 다뤘던 2002학년도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 2002학년도 마찬가지로 문제화되지 않고 그냥 지문에서만 나오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여기 바둑돌 몇 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되냐라는 부분, 그리고 수모형으로 놨을 때 신모형, 그 다음에 낱개 모형 묶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바둑돌과 수모형 이용해서 자연수 나눗셈 지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와 다 교사의 발문을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 지도서 강론에 정리되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다 형태로 출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7학년도인데 2007학년도 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가와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적절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눗셈이냐 분수냐 이런 거였는데, 가가 나눗셈을 이해하는 데에 적절한 내용이었고, 나가 바로 분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나눗셈과 분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여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을 구별하고 나머지 하나를 그 다른 색과 비슷하게 고치라고 했는데요. 기역, 니은, 리을이 바로 등분제 상황이고, 담는 그 묶음의 수, 바구니의 개수를 물어보는 예만이 바로 포함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을 등문제로 바꾼다면 이제 6개의 바구니에 똑같이 나눠 담을 때 바구니에 몇 개씩 담아야 되냐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물어보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을 바꿔서 표현해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것들을 식으로 나타내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번에 나온 게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보라고 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사과를 5개의 접시에 나눠 담았을 때 한 접시에 몇 개가 들어가냐? 2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등분제, 포함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에 등장했던 내용이지만 사실 나눗셈은 자연수 나눗셈에서 가장 먼저 다루게 되고 등분제와 포함제 개념 역시 자연수 나눗셈을 지도할 때 처음으로 지도서에서 배경 지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 함께 이 공간에 묻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분수 나눗셈 가서 따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출의 흐름을 볼 때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을 해서 분수의 나눗셈에 나오긴 했지만 등분제, 포함제 상황이라서 여기 주제에 함께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뭐씩 잘라봤다. 지금 동수두감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학년도 기출과 함께 보시면서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 이거를 각각 구분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출제되었던 게 2012학년도였는데요. 피재수와 재수 그리고 몫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630 나누기 80을 할 때 몫이 70이고 나머지가 70이잖아요. 근데 63 나누기 8을 할 때는 몫은 7이에요. 하지만 나머지는 7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몫과 나머지까지 같다라는 부분은 잘못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재수, 피재수, 몫의 관계 이런 것들은 여기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죠. 400 나누기 4를 했을 때 4 나누기 4의 몫에 0 2개를 붙인다. 이렇게 나누는 수가 같을 때, 즉 피재수가 같을 때 재수가 100배가 되면 몫도 100배가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재수가 10배가 되면 몫도 10배가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달라진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아직 출제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덜 출제가 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연수 나눗셈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가지 포인트 주목을 해서 지도서 강론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연수 나눗셈까지 해서 자연수의 수와 연산을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분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